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바쁘게 돌아가고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뜨거운 현안에 대한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바라보는 용산 대통령실의 표정, 그리고 이딴 악재와 강성 팬덤 문제로 복잡한 야당의 속사정을 현직 기자들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IT본부에서는요,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인도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를 완벽 정리해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저의 연구소 이름도 제가 깜빡했네요.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송이 신청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송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거 추도식에 참석했죠? 네, 잠시 뒤 오후 2시에 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네. 이 14주기 추도식이 엄수가 되는데요. 네. 오늘 추도식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네. 그러나 진보한다. 네.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추도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2020년 주호영 당시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작년에는 재작년에 김기현 당시 또 당대표 권한대행 참석했었고, 네. 지난해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2015년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대표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2014년도에 14년도인가요? 그때 김무성 대표 보좌관 부실장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막 물병 던지고 막 의자 던지시고 되게 좀 험악했었어요. 아마 15년으로 제가 15년이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추도식 그런 전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소속 의원 다수 한 10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참석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정의당에서도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와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참석은 안 하고 화환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대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을 해서 아마도 애도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역시 한덕수 총리가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감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를 해왔어요. 그렇습니다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 2021년 11월에 직접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사례는 작년 2월에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네. 2007년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참 반대가 많았는데 이 해군기지 결단 맞아요. 본회의장 결단하셨다 네. 그러면서 사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또 추도식이라는 상황 자체가 여야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참석자 분들도 애도의 마음을 갖고 참석하시고요. 거기 주최하시는 분들도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같이 함께 추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일본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짧게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원폭 피해자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바쁜 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한 역할을 했다라는 자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죠. 예. 별로 흔쾌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자평을. 네. 이봉호 연구원님.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무회의 이번에도 17분 생중계 발언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반복적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국무회의라는 자리가 네. 굉장히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맞아요.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요한 정책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부처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조정해주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부처별 장관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좀 도모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법안 올라오면 공포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최근의 사례처럼 거부권을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령에 보면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한다. 또는 뭐 홍보한다 이런 것도 역할로 써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들으신 바대로 대통령이 사실 이거는 누가 질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네. 거의 일방적으로 아주 높은 수위로 사실 자신의 성과를 직접 홍보하는 국민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지금 사실 출근길 다 중단된 데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창구로 모두 발언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네.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해서 좀 비공개회의 때는 아까 우리 이봉호 연구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네. 그동안 이제 취임 1년을 지나서 2년 차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간 이유 네. 그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다. 구중궁궐을 탈출한다. 거기 나와가지고 뭐 광화문이든 어디든 맨 처음 광화문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과 소통하고 더 자주 만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이 더 구중궁궐 같아요. 어떻게 더 접근이 사실상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기 전에도 뭐 단체 관광객이나 미리 이제 약속을 하면은 와서 경내를 둘러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공원이 조성돼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느낌은 청와대와 과연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도어 스태핑 뭐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했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걸 기사 쓸 거 많아가지고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취재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네. 대통령의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바로 소통이 되는 느낌 또 질문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중단된 다음에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언제 할 거냐. 네. 거기에 진정성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녹취에서 들었듯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는 마음으로 뛰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영업사원이 있다면 네. 그럼 그 대한민국이란 그 회사의 대표가 있겠죠. 네. 대표는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국민. 국민이죠. 네. 그럼 영업사원 마음대로 뭐 이 물건을 팔고 어떤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네. 국민들이 이걸 좀 팔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 수입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과연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응답 그런 지시를 잘 받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국민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또 도어 스태핑 이걸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 대한민국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막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좀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기자님이 아주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자꾸 두 분이 지금 국무회 발언부터 좀 비판하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뭐 패널 선정이 불공정하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칭찬 하나씩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도 이번에 네. 그 사실 대통령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양자회담이 맞아요. 굉장히 짧은 10여 시간에 차례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사실 EU 대표단이 2명이나 방한을 해서 아마 이런 사례가 저는 처음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유럽과의 관계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 얘기도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나왔는데 물론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건 꼭 중국과의 그 관계를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어쨌든 다변화는 해야 돼요. 맞아요. 원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광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출도 언제까지나 중국한테 이렇게 크게 의존할 수는 그렇죠. 없는 일이라서 유럽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이번에 베트남도 만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긍정적이죠. 됩니다. 박정희 기자님 힘드시겠지만 칭찬 네. 한번. 그러니까 외교 일정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정이 이어지는 강행군 이런 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이 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일 그 삼각관계 협력 동맹 이런 거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계 설정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제 네. 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네. 지금 한미일 간에 또 조금 있으면 올해 안으로 워싱턴도 간다 그러니까 네. 이 군사 공조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최근에 4월에 합의를 했던 이 핵 협의 그룹에 네. 대해서 일본도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공공연한 그 얘기로 계속 나오는데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까지 포괄을 해가지고 네. 이게 핵 협의 그룹이 일종의 아시아 집단 안보기구처럼 네. 마치 나토처럼 중국을 대항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핵을 우리가 지금 이유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전략 아니냐. 네. 중국을 군사적으로 좀 압박하기 위한 이런 데서 이제 한국이 최전선에 서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일본 참여는 없을 것이다. 네. 핵협의 그룹에 맞아요. 논의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이 NGC에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사실 중국을 굉장히 이제 감안한 발언이에요. 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한 적이 없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뭐 또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한미 간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네. G7에도 함께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 명확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득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물론이고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 지금 공명하게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우려점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남아있는 과제예요. 이 중국과의 관계를 네. 사실 우리 신범철 차관도 중국과 계속 전략적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보여줘야죠. 어제 대통령실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중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제 그저께 G7 정상회의에 참석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정찰 풍선, 그러니까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영공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양국에게 냉각이 됐지만 조만간 해빙이 시작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단절, 그러니까 디커플 하려는 게 아니다. 네. 위험을 줄이겠다. 디리스크
이런 관계를 하면서 다각화하려고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미중 간의 교역량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보면 어떻게 보면 탈중국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에 좀 벗어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경제 협력은 더 늘려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 공개적으로 중국과 해빙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도 얘기했듯이 중국과의 외교 뭐 신경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한중회담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제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걸 좀 받아들여서 와서 네. 한중 정상이 손잡고 또 한중일 회담도 뭐 열겠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동북아 안정, 평화 여기에 대해서 좀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오염수 시찰단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실효적 검증이 가능할까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되죠? 네, 오늘 이제 후쿠시마 이제 현장에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이 탱크 그리고 알프스 설비 이런 네.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 이제 도쿄에서 이 도쿄 전력 측과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프스의 흡착탑 이런 중요 설비의 배치와 개통 구성 현황, 해양방류 설비 관련 운전 제어실 경보창 구성, 또 제어반이나 네. 아니면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탱크 전반에 대해서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네. 문제는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럼 어떻게 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보여준대요?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네. 그게 공개적으로 안 돼요?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누가 과연 갔냐 시찰단에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도 보니까 일본 그 외무성에 가서 이제 회의하려고 들어가는 우리 시찰단이 탄 버스가 기자단과 거의 뭐 추격전을 펼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달리게 했다고 막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좀 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시찰하면 좀 어떨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야당은 여전히 시찰단이 실효성이 없어 막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어민들도 해상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그 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도 너무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느냐. 네. 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판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또 국민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바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제주도에서 이 어민들이 직접 해상 시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야당의 비판은 그렇게 좀 정치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어민들인데,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방류가 되면은 과학적인 검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단 불안감에 사지 않을, 그렇죠. 수산물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맞아요. 크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은 사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제주도 해녀들과 어민들이 직접 이렇게 현수막을 건 배를 타고 해상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네. 물론 정부는 어제도 박진 장관이 직접 TV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그 G7 일정에서 있었던 에서도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학적인 검증 얘기하셨대요? 얘기하셨다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조치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군포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론 화도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속도 떨어지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면서 서울 도심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서평택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서평택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남국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 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관련법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25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 어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개정안이 논의가 됐냐면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이런 것들은 재산 신고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코인이 없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다른 의원들 이 관련된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넣는 법안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네. 논의도 안 되다가 네. 김남국 의원 이 사안을 계기로 다른 법안까지 막 쏟아져 가지고 네. 1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병합심사에서 어제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네. 이게 이 위원회 대안을 보면은 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거다. 네. 그래서 내일 행안위 전체 회의, 그다음에 2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아마 12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거 말고도 지금 정개특위에서도 법을 하나 개정을 해가지고 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이제 코인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게 이해충돌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특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현직 21대 국회의원들은 사실 신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특례를 만들어 소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현직 국회의원들까지 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을 등록하도록 심지어는 비율 제한도 금액이나 비율 제한도 없이 그러니까 1원만 있어도 코인이 이렇게 하는 등 의지를 좀 뒤늦게라도 드러내고 있지만 네. 이게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코인의 특성 자체도 사실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신고는 국회의원들이 해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실효성 문제도 코인 조금 현황 남아있어요. 같은 경우에 USB에 담아버리면은 그것도 우리가 콜드 월렛도 흔적을 문제죠.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양심껏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껏 뭐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과연 그 신고 내역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자. 네. 그러면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모든 여야 가상자산 이거 다 한번 공개하자. 그렇게 결의안 냈잖아요. 네.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제는 인파가 몰려 위험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삭제, 은폐한 책임자들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보고서 은폐 회유가 있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제 뭐 계속해서 재판에 따라서 재판 증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 정보관 네. 어떤 얘기를 상신을 했냐면 이태원 헬로윈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찰 견문 보고 시스템에 올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이태원 헬로윈 축제 위험하니까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 이틀 뒤에 그런데 이 재판에 넘겨진 이 관련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보고서 작성한 건 누가 알고 있냐.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식의 압력을 뉘앙스네요, 가했다는 뉘앙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장시간 했고 여기에 출석한 증언한 이 김 정보관은 이거 부당한 짓이다라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을 했고 또 자신이 이제 거부감 느끼니까 112 상황 보고서를 보고 축약해서 쓴 것이라고 하면 어떻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문제로 좀 보이고 네.
어제 김 정보관이 이런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한 차례 오열까지 하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이 김 정보관 자체도 트라우마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사건, 이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이 책임 소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큰 그러겠네요. 충격을 받아서 울기도 했다. 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분의 심리적인 안정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이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만 치중하다가 초동 대처가 실패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도 증언에 아무래도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우 기자님 말씀하신 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네. 그 자신이 쓴 위험 보고서의 삭제 은폐 지시가 내려졌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당시 경찰 전체적인 분위기가 헬로윈 축제 날의 어떤 안전 관리보다는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 정보관이 삭제 은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면 이거를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삭제 은폐를 물론 제가 이제 재판에서 나온 네. 이 정보관의 용어 사용 발언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네. 삭제 은폐라는 용어를 지금 직접 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안 썼다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 네. 누가 이런 거를 누가 쓰라고 지시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은 사실상 삭제 은폐 부당한 지시였다라고 이제 기억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 볼 것은 이게 뭐 재판 결과가 아니고 이제 증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들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아무래도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제 지시가 나왔다고 이 김 정보관이 느끼는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태원 위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집회 관리에 매진하는 경찰 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챙기지를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지금 기소되어 있는 김진호 과장 삭제 네. 또는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호 과장이 평소 생각이 용상서 정보과는 예전과 다르다. 지역 정보는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헬로윈 참사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정보관이 그 축제 현장에 나가는 거 봤냐? 집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참사 당일에 헬로윈 현장에 못 나갔다. 하지만 과거에는 헬로윈 축제 현장에 정보관이 2명 정도 나가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이제 또 증언을 했던 것이죠. 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밝혀질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오게 되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 증언, 당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지난번 네. 첫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 당직실 근무자들이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듣고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 때문에 위험하고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왔는데 그 현장에 못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비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삼각적에 네, 붙여놔가지고 네, 네. 그것 떼라. 그래서 그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러 당직 근무자들이 못 갔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기울였던 것은 이 집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전세 사기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드디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5차례 회의 끝에 의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맞섰던 부분이 특별법 적용 대상, 또 보증금 반환 문제 네. 이게 쟁점이었는데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네. 보증금 기준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를 하고 네.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준다. 네.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 70%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게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집을 구매한 다음에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네. 저 전세 자금 2억 원 사기당해가지고 못 받아요. 그럼 정부가 줘요? 안 줍니다. 안 주죠. 네.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 뭐 최우선 변제금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네. 그게 2억까지 안 되잖아요. 몇 안 천만 되죠. 원인데 네. 그걸 제하고 나머지는 네.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도 빚이네요. 그렇죠. 대출로 그렇습니다. 받는 빚을 또 내는 네, 이 그런 최우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제금만큼의 네.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도 사실 최우선 변제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은 최장 아주 긴 기간 10년? 무이자로 네.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라서 네. 바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이제 곧바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입장. 절박한 상황이죠. 네. 이게 어쨌든 이대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20%밖에 안 되는 최우선 변제금만이라도 네. 좀 대상을 확대해서 확보로 해달라는 게 우리의 마지막 양보 아니었는데 그것마저 거부를 했다고 해서 반발을 했고요.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더 받는 방식은 이미 돈을 심지어는 날린 돈이 또 대출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대출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 특별법 적용 피해자 대상을 보증금 최대 5억 이하로 이제 이게 정부 여당 나름대로 양보해서 늘린 거예요. 네. 예, 이제 원래는 소액 피해자들만 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정부 여당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5억까지 확대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들의 입장은 주거 난민으로 밀리다가 입주한 서울 변두리 9평짜리 빌라의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다. 서울에서 살라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5억으로는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름 완화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대상조차도 너무 협소하다. 네. 그래서 지금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피해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그 구매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이제 LH가 네. 그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를 해서 그거를 매입한 다음에 이것도 사실 또 돈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은 아주 싼 값에 공공임대 시세보다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시세 한 50% 또는 30%까지 싸게 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이 매입임대주택의 원래 대상 취약계층인데 네. 소외계층, 주거 소외계층인데 대기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어 있대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기자들한테 사실 먼저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피해자들은 원래 받아야 되는 분들이랑 우리를 경쟁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네. 반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또 해줄지. 그런 이봉우 연구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국회가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디저트송 있습니다. 2344님, 날도 덥고 나른한 점심이에요. 경쾌한 노래 디저송으로 신청합니다. 아바의 댄싱퀸 틀어주세요. 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틀어드리겠고요. 많이 지금 밖에 더워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디저트송 듣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Friday night an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는 몸이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어보면 한결 개운해지죠. 우린 이런 동작을 가리켜 기지개라고 합니다. 기지개를 기지개하다라고 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동사와 연결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지개 켜다나 기지개 펴다 같은 표현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켜다 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켜다와 펴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지개와 함께 쓰여서 팔다리나 네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펴다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기지개를 펴다로 예문이 나와 있는 사전도 있는데요. 기지개라는 단어에 몸을 편다란 뜻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펴다보다는 켜다와 더 잘 어울려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의미의 중복을 피하려고 단어를 가려서 쓰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앙금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앙금은 녹말 따위에 아주 잘고 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서 생긴 층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이미 가라앉다의 뜻이 들어있어서 앙금이 가라앉다보다는 앙금이 생기다가 더 잘 어울립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볕이 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나 경북, 전북 동부 쪽에 약한 구름대가 있고요. 오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부 내륙엔 황사도 남아서 이 빗줄기에 황사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의 공기가 많이 탁해서 이들 지역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광주, 대구 26도, 강릉 25도, 부산, 제주 22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예정된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는 초속 1에서 4m의 남풍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5.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12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출처불명의 편집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시찰단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바이 댄싱킹 되게 좋았죠? 내일도 디저트송 많이 보내주시고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한번 아이템 다뤄볼까요? 네. 치료비 4천만 원 나온 반려견 사고. SNS상에서요. 개값은 옛말, 대 차주가 억울 등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논란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진입로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한 채 다치게 하면서 치료비가 총 4천만 원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온라인에서는 차주와 견주 간의 과실 비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CCTV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에 길 한가운데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해서 개 위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차가 지나간 자리에 개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이송하지 못했고요. 덜컹거림을 느낀 차는 얼마 안 가서 정차를 합니다. 사고를 당한 반려견은 견종이 골든 리트리버고요. 사고로 갈비뼈 8대가 골절됐고 기흉의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고요. 네.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견주는 반려견은 아직 재활 중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몇백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해했습니다. 네. 누리꾼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 개를 위험한 곳에 물건처럼 방치해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해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 견주가 놀란 차주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런데 네티즌 다수는 차주가 억울하겠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목줄도 없이 방치한 상태인데 견주 100% 과실 아닌가, 또는 상식이 있다면 차량 많은 곳에 개를 방치할 생각조차 못한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요. 네. 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던 글은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4천만 원 중 몇백만 원 이상 보상받게 되면 보험 사기치는 사람들이 기승 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차주든 견주든 상당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그렇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외래 흰기미가 강남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벌레떼가 속출하고 있다. 네. 저도 방송에서 봤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때이른 여름 더위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반도가 벌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남에 이어서 이제는 충남 아산 소재 한 상점가에서도 흰개미가 목격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목조 건물에 피해를 주는 흰개미 발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되면서 피해 사례가 나오니까 환경부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은 1박 2일간 범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오늘까지 흰개미 방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종 흰개미는 인체에는 다행히 무해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나무 속의 영양분을 먹이 삼는 탓에 목조 건물 킬러라는 별명이 있고요. 아무래도 문화유산 중에서도 목조 건물이 있는데 우려된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외래종 흰개미 발견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정확한 종과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흰개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곤충의 이상 급증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19일에서 21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프로야구 경기에서 투수들에게 곤혹스러운 경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어우, 막 공포스럽더라고요. 네, 정말 보니까 하루살이 때 2중, 3중고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고요. 네. SNS에선 다양한 피해 호소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실 팅커벨이 직권을 망쳤다라는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때이른 곤충의 출현과 집단 창궐은 기후변화와 그리고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경우에는 인근 서식지인 한강에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말썽을 부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이상기온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앞서서는 벚꽃이 평소보다 일찍 피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한여름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곤충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고 있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1,500만 원짜리 작품을 아이가 깨트렸는데 작가의 대응이 감동을 주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20일에 한 아이가 노무현 서거 14주기 추모 전시회 사람 사는 세상에 전시가 된 조각 작품을 깨트렸습니다. 네. 무려 1,500만 원으로 책정된 3개의 조형물 가운데 하나를 건드려서 작품이 책상에서 떨어진 건데요. 이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 작품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김은성 작가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해당 어린이와 어머니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사과를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계자들도 작품이 깨졌으니 극도로 긴장을 하면서 작가에게 작품 훼손 사실을 알렸는데요. 네. 미술계 관행상 사실 어린이의 부모에게 변상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작가의 문자 메시지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작가는 메시지에서 변상이나 보상도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작가에게 소중한 작품이긴 하지만 아이에게 미안함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품 파손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되 혼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또 매체와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런 전시회 주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은 아이가 실수를 인정하면 또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아이가 상처를 안 받는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하네요. 따뜻해지는 네, 뉴스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슈 가볼게요. 우크라이나 국기색 드레스에 피 범벅된 여성이 있었다. 칸 영화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주 행사장 앞에서 지난 21일 밤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시드 시사회를 앞두고 가짜 피 깜짝 퍼포먼스가 벌어진 겁니다. 바닥에 끌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이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을 사뿐사뿐 올라가다가 멈춰섭니다. 이 여성은 등장부터 파란색과 노란색 원단에 사선으로 엮여서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를 떠올리는 듯한 드레스를 입어서 등장부터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카메라 플래시가 뜬금없이 터지는 취재구역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이 여성은 계단 중간에서 빨간색 액체가 담긴 주머니를 꺼내더니 갑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네.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성은 어떤 말을 하지 않았고요. 현수막을 펼치지도 않고 이 여성이 대체 누군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기를 떠올리는 드레스에 피를 활용한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후속 취재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다섯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 나올 것 같아. 도와주세요. 시민 요청 외면한 경찰이 있었다네요. 네. 어떤 일입니까? 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병원으로 옮기는 차량의 호송 요청에 경찰이 2차례나 외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1일인데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원 이동 중 아내가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길가에 일단 차를 세웠고요.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서 해운대구까지 호송을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관이 해운대구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면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A씨는 다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112에 이번에는 도움 요청을 청했습니다. 근데 A씨는 경찰로부터 우리 말고 119에 전화를 해보라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네. 운전을 계속하다가 광안대교에 이른 A씨는 이대로 가다가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제발 호송을 해달라라고 다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통해서 부산 해운대구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문제가 A씨는 병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됐다면 아이가 장폐색이나 탯줄이 목에 감겨서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병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일인데 관할 운운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이해가 되질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사실 이건 제 전문이긴 한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완전 오랜만은 아닌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선 처음입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대통령실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지율 상승세 이걸 대통령실 표정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잖아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상승 추세, 오름세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분위기 어때요? 좀 흥분해 있어요? 어제 좀 분위기 물어봤는데 네. 뭐 흥분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더 오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18 그때 갔던 거 그거까지는 어제 기준으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5.18 가가지고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전향적인 모습들 보였고 또 대통령이 일부 안 간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 39 후반대, 30% 후반대랑 40%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또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어쨌든 국정 운영에 탄력성이 붙는 거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지율 수치만 보지 말고 좀 국정 운영 더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올랐느냐 이걸 좀 분석을 좀 물어봤더니 일단은 지금 이제 일본에 갔던 거,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 같은 게 이제 사진 일종의 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움직이는 그런 작은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일본 문제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시찰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우려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지지율 계속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좀 유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제 뭐 여러 사실 반응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들은 표현 중에 그래도 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는 괜찮았고 그다음에 5.18 갔던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텐데 그건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네. 근데 다만 요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찰단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은 좀 국민들한테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네. 가가지고 시찰단들이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 대해서 시찰단이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은 보고 받다가 책상 엎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그러면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많이 밀린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되면은 이 지지율 상승세가 좀 답보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본 상황은 통제를 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하진 않지만 뭐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찰단의 태도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5.18 관련 여론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보긴 또 하지만 용산에서는 좀 아쉽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호남에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물어보기 전에 일부 이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언론이 박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좀 따져보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용산에서 좀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거는 이제 제가 쭉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자들이 했던 게 이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재창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뭐 입을 벌리냐 마냐 아니면 손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마느냐 이런 거를 뭐 체크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공지문 내려간 걸 보면은 그때 이제 5.18 전날이었죠. 이제 의원들한테 뭐 서울역에 언제까지 모이세요 이런 내용인데 그 밑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뭐 애국가 4절까지 부를 거고 그다음에 임을 위한 그 행진곡 그거를 재창을 할 거다. 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견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총출동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간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아쉬워하는 거는 개헌 얘기에 너무 좀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네. 거기에 좀 빠져들었다. 이걸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언론들이 이 개헌 문제에만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바뀐 거랑 좀 안 짚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가짜 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통칭해가지고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한다라는 이제 모 언론사의 네, 기사가 네. 있었어요. 그 네.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간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이제 뭐 출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다만 이게 명시적으로 확인을 못했던 게 엠바고 사안이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아니 갑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또 이게 경호상 엠바고 사안이라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가 좀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 다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뭐 갈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안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실제 아니었을 때는 약간 김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해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아쉬워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짚어볼 만한 거는 이거는 이제 모 여권 인사의 분석인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5.18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여권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흔적을 좀 지우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5.18 기념식 전날에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그래도 청년이죠. 그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만 45세니까 청년인데 한 대표단, 그러니까 거의 좀 공식적인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대표단 15명 정도 데리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네. 광주에 내려갔고, 그리고 물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소위 이제 천하용인 그룹도 뭐 가긴 했는데 당 내에서 공식적인 라인이 하나 움직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이제 대표 체제에서 강조하고 또 자신이 잘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뭐 청년
그러니까 이제 남성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층에 대한 어필이랄까 이제 소구를 많이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서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호남 중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건데 이번 행사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보내고 기획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호남 쪽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없는 이 시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을 없어도 충분히 잘 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요것도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좀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은주 기자님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뭐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어떤 곳에 올랐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도 있었는데 왜 이래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출입 기자들이 좀 납득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 지도부에 물어보니까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뭔지 알겠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악재들로 정말 꼬꾸라지면 어떡하냐,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그렇지.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약간 패배감 내지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지지층이 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또 외교 문제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성과나 뭐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전임 정부 탓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중도층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이제 다만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올랐지만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제 뭐 한마디로 586으로 대표되는 5060 이제 집토끼 지지층은 올랐는데 2030 지지율은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 청년층 이제 민심을 많이 뺏어갔는데 최근 이제 고위전략회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가 5060 지지율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금 이 5060 지지율을 가지고 논할 때냐, 네. 2030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 움직임 보면요, 박 기자님. 네. 모두 내년 총선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산에서 여당에서 중요하게 대통령 지지율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떤 뭐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그 인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용산 쪽에서 지지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몇 % 정도 나오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해볼 만한 것이냐, 이런 기준점을 좀 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대선 때 2022년 3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투표율이 77.08%였어요. 그러니까 77% 정도 됐죠. 근데 그때 선거인 수가 4,419만 명, 그러니까 4,4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투표한 사람이 한 77%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이 얻은 표수가 1,640만 표가 되는데 이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로 나눠 보면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득표수에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37.09%가 돼요. 그러니까 4,400만 명 중에서 1,600만 명이 윤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 때는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100%를 가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8%를 얻었다라는 게 실제 여론조사 수치로 보자면 37.0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받으면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받았던 그 투표수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아유, 그거 계산을 참 자세히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30% 후반에서 40% 초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대선에 이겼을 때 그때 정도의 득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지사 선거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섰었는데 큰 차이로 지진 않았거든요. 아마 1% 뭐 이런 안팎 맞아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즉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도 그렇다라면은 해볼 만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9% 뭐 40%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실제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제 저는 이제 만나면은 꼭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되면은 이제 수도권인 사람들한테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냐,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어느 정도 기준이면 물어보면은 좀 많이 들었던 수치는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부는 40% 초반이면은 내가 아주 정말 잘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내지는 하여튼 어려운 그런 접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 용산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지율 내년에 참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도 바뀔 수 있고 여당 대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총선 전망 내년 1월 달이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어두워요. 돈봉투 사건도 있고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까지 있고 악재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성 팬덤.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주에 수박 먹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 저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저러냐. 뭐 사인 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실에 물어보니까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요? 네, 그냥 여름이니 먹은 거다라는 참외 드셔도 되잖아요. 왜? 근데 거기 보면요, 경기 안성에서 열린 이제 청년 희망 대화 간담회에서 이제 찍힌 사진인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대표 바로 앞 오른쪽에 수박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운 과일이 수박이라서 먹은 거고 또 이게 민주당이 찍어서 배포한 게 아니고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형태로 보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이제 강성 팬덤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박 먹는 사진이 공개된 시점이 16일인데 14일에 쇄신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뭐 재신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의원들도 아니, 굳이 이 시점에 오해를 살 만한 팬덤을 좀 자극할 만한 수박 사진을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오해 살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명인의 마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최근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강성 팬덤이 당내 비판 세력을 공격하고 있어서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오는 의견들이 굉장히 일부고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보면은 10개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래서 이는 소수의 목소리인데 자신들이 소수가 되는 게 싫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본인들은 본다. 그래서 조금 안이하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이장 내려놓으라 는 요구가 좀 많았는데 이건 그냥 명예직이고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내려놓는 것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에 좀 큰 결단을 했는데요. 22일 새벽, 어제 새벽이죠. 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 개딸에게 받은 욕설 문자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딸들은 좀 징계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징계 조치를 했다고 답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원이 당대표에게 고맙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당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강성 당원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죠. 제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원들의 불만을 강성 당원 한 명을 좀 제명하는 것으로 일축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개딸들이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해서 좀 사퇴까지 거론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직 보도는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양소영 그 민주당 그 대학생 위원장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단독입니까? 단독? 이게 단독이라 하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큰 내용은 아닌데 혼자 개딸들이 그렇죠, 혼자 단독이라고 독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소영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비판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일단 뭐 팬덤과 이별하는 결단을 물으신 걸로 해석을 하면
본인이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팬덤마저 놓치게 되면 본인이 여론에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못 놓을 거라는 네. 관측이 많고요. 네. 그리고 친문계에서 등용한 분이죠. 정태호 의원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을 지금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든든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태호 의원이 이 민주연구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팬덤과 결별하시라라고 조언을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도 개딸들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새 혁신위원장을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상곤 모델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띄어만 났지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 혁신위원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현재 장경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왜 그 당무감사에 개딸대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혁신위가 네. 좀 그런 잡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네. 그래서 장경태 혁신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의견들이고요. 이게 좀 구체화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합쳐서 네. 상시 감찰을 해서 더욱 우리 자정 능력을 좀 기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윤리위 제소를 한 것 말고는 쇄신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도부들이 좀 아직은 많이 주워 담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이 뭐 합쳐진다고 더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김남국 의원 얘기 나눠볼까요? 김남국 의원 문제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분란이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김남국 의원 동향이 지금 어떤가요? 무소속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민주당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서는 휴게소 사진도 돌았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와요? 의원실에도 안 나온다고 오. 하고요. 김남국 의원실이 의원회관 10층에 있는데요. 네. 여기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의원회관 내에서는 시골이라고 좀 불리기도 해요. 네. 근데 2층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가평 휴게소에서 사진 찍힌 이후에 의원실에 오는 걸 못 봤고 직원들은 다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문을 좀 닫아놨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그 문을 좀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방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의원님 나오실까? 오늘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도 모른다라는 네, 본인들도 거네요. 모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 다른 소식들도 짤막하게 좀 다뤄볼게요. 박순봉 기자님. 네.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겸직, 정관 예우, 이념 편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됐어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의혹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의원 출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외부에서 이제 기자들이 검증할 때 이 직군들을 보면은 교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의혹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의원이나 아니면 또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의혹이 적거든요. 근데 박민식 그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이제 임명직에 나선 적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의원들은 좀 안 나올 거라도 좀 믿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관리를 좀 하는 네, 편이기 관리가 좀 때문에. 돼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뭐 생각보다는 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여권에 그러니까 뭐 용산 쪽에도 좀 같이 물어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검증 같은 게 혹시 뭐 좀 잘 안 된 거냐 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박민식 처장을 안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훈처장으로서 비교적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를 격상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거는 이제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좀 화살이 튀어나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인사 검증 문제를 가지고 연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인사 검증 문제가 연결이 될 텐데 한동훈 장관 쪽으로 화살이 가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의 이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맞는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뭐 대통령의 수하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동일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은 좀 향후에 우려가 된다. 근데 다만 어쨌든 뭐 인사 검증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청문회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본 게 있어요. 총선 출마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맡은 바 직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기자님의 촉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박수문 기자님, 이은재 기자님. 내년에 박민식 장관이 출마한다? 안 한다? 박수문 기자님. 저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출마를 할 걸로 봤죠. 예, 출마를 한다라는 게 완전히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근데 이번 이슈가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 워낙 이거를 많이 물어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출마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전 재산 반 거세요? 전 재산 아니고 그건 좀 곤란하고요. 이은재 기자님은요? 저도 출마하는 걸로. 네. 재산이 얼마 안 돼서 반 걸어도. 진짜. 저도 출마할 것 같아요. 네. 같이 거시죠. 제일 많으시니까 같이 걸어요. 우리 사행성 금지 그런 조항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제14주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추대식에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박 기자님. 제가 이제 어제 저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얘기했고 다 일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물어봤는데 이제 비교적 공식적인 답변은 현직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하는 게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다 존중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화합만 보낸 거는 아마 좀 그런 스탠스의 좀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특별히 막 대통령이 막 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선호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야박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원론적인 답변이 있고 다만 이제 모 관계자가 우회적으로 좀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떤 관계도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로 든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김동연 지사 뭐 이런 예를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전직과 현직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직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일종의 수습을 해야 되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놨지 이런 식의 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뭐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참 하나의 현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현직 홍보 전문가를 삼고초려해서 홍보본부장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이제 공식적인 입장하고 이제 또 비공식적인 입장을 섞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공식이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공식 라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공식 라인의 입장은 이게 지금 일종의 공모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그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집을 했거든요. 점수가 제일 높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광고 중에 카피라이터 전문가 부른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다만 이거 연봉 어떻게 맞춰주나 좀 걱정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다른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저도 요 연봉 문제가 궁금해가지고 홍보본부장 돈을 받냐 안 받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 사실은 소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아주 예전에는 명예직 형태로 해서 안 받았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 시절부터 줬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해서 얼마 정도 줬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월에 돈 1,000만 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제일기획의 현직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연봉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삼성그룹의 준해에서 본다라면은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란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뭐 크게 섭섭하지는 않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까 공모 절차를 거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약간 자조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치권으로 넘어올 때 공모 절차를 거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어올 때 넘어올 요인이 굉장히 적고 실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셔오는 그림을 취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다만 모양상 공모 절차를 취했다라면은 아마 내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내정을 해서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오는 거는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형태인 거고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싶은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왔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는 전문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형평성 차원에서 그냥 당직자 누구 한 명 임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이은지 기자님 홍준표 시장을 작심 비판한 분이 한 분 있어요. 하태경 의원인데 팔푼이 발언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또 사과를 했네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좀 뒷얘기 취재하신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네,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봤는데 네. 사실 그렇게 저 일단 검색을 먼저 해봤거든요. 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네.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쪽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로 안 좋은 기억을 좀 갖고 있던데 일단 바른미래당 때 그때 이제 하태경 의원은 탈당 상태였고 이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끝나고 뭐 당대표하고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는 많이 했어요. 네. 저 그때 바른미래당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1차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태경 의원이 요번에 이제 대선 이번에 치러졌던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에 있었잖아요. 그쪽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도 또 홍준표 그 당시 후보를 예선 그 경선 후보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결정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캠프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측근이 최근에 이제 홍 시장을 만나가지고 뭐 하태경 의원 거는 근데 딱 사과하고 난 직후였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더니 그냥 냅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이제 혼자서 뭐 비판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사과를 했는데 뭐 대응할 게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통큰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up.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테슬라 주총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관심이 많죠. 왜냐면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또 이 주식 많이 사시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으로도 관심 많으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이 테슬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총회를 했죠. 그 주주총회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 중에 좀 중심되는 것들 좀 먼저 살펴보면 사이버 트럭, 또 슈퍼카, AI, 로봇, 또 광고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한대요? 네, 다 한답니다. 아,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021년 말에 원래 나오겠다라고 했었던 트럭이에요. 트럭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도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동글동글한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각이진, 뭐 엄청 큰 거의 뭐 이게 진짜 차라고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특이한 모습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걸 2021년 말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개발 차질로 해서 미뤄지다가 이제 올해
이제 안에는 꼭 이제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트럭,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전기 트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힘센 트럭들이 이렇게 25만 대에서 50만 대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캠핑카나 네. 아니면 레저 비히클 시장, RV 시장 우리가 이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슈퍼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큰 레이싱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올라오는 슈퍼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자동차 같은 걸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로드스터라고 하는 차고요. 그 2017년에 처음 공개되고 나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까지 이런 것들도 엔지니어링 완료하고 뭐 2024년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우리가 다양하고 뭐 힘세고 더 강력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최대한 뭐 올해 내년 안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출시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또 반신반의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올해 말 안에 뭐 네. 올해 안에 뭐 이런 키워드인데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어쨌든 트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하여튼 분명히 만들어지면은 확실히 큰 또 이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개념 정립을 하나 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개념이 전기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트럭. 전기로 가는 트럭인데 그 크기가 엄청 커서 우리가 보통 미국의 뭐 험보나 막 이런 아주 큰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의 그 트럭과 비슷한 RV 형태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집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크기나 힘 뭐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이 지금 스펙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언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정책을 하나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 하면은 또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가 바로 트위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트위터 팔로워가 1억 4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트위터를 사기도 했죠. 그래서 이 또 일론 머스크의 또 테슬라 하면은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해요? 네, 광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는데도 그렇게 잘 팔려요? 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광고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계속 이벤트에 이슈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뉴스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본인의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슈화를 해서 광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9년에는 본인이 나는 광고를 증오한다 뭐 이렇게까지 밝혔었어요. 근데 왜 광고해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하겠다는 왜요? 거예요. 왜 그러고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트위터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핑계 아닌 핑계도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건데 결국에 그만큼이나 광고를 해야 될 상황만큼 생각한 것만큼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 실적이 안 좋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후 뭐 10년 정도나 이제 시간이 지날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도 광고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하기 싫어했는데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제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이 기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합리적인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될 정도로 생각만큼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 상황에서 이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고도 좀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가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사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로서의 좀 비즈니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주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지금 회사 직접 경영하는데
테슬라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본인이 이게 계속 너무 트위터에 눈 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트위터는 지금까지 내가 단기적인 방해 요소였다. 또 회사가 생존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심장 수술한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위터에서의 시간을 좀 줄이겠다. 이제 정신 팔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맥락들이 트위터의 새로운 대표가 이제 전 NBC 유니버셜 광고의 임원이었던 이제 린다 야키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기도 했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또 이 시장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루머도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계속 테슬라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테슬라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돼서 본인이 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머스크가 신경 쓰는 게 트위터가 아니라 화성 아닌가요? 화성에 가겠다고 뭐 스페이스 A 뭐 이런 거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화성에 좀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이 이 소식에 제일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미 한번 공개가 되긴 했어요. 네. 사람 정도의 크기에 실제 사람처럼 좀 움직이는 일종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데모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때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연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연했었던 모습에서는 약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조금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영상이긴 합니다. 근데 영상이긴 한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스스로 걷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짚고 뭐 물체를 인식하는 등 이제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가 이제 로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로봇 사업은 따로 분사해 가지고 사업 분야를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의 일환으로 이 로봇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하나의 어떤 모빌리티라고 하는 범위에서 확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왜 인수했느냐라고 할 때 현대차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탈 것, 또 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본 것인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 봇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두 회사의 관점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막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처럼 막 텀블링하거나 이러진 못해요.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천천히 걷는데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습을 마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영화 그래픽 작업할 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옷 입고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하잖아요. 그런 기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로봇이 그대로 흉내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로봇 자체는 움직임은 느리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 손동작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한 2,800만 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로봇 하나에 2,8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거의 중형차 정도의 가격이죠.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공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그 위치에 놓고 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는 테슬라의 로봇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무슨 서비스형 로봇으로 뭐 이렇게 뭐 변형? 그런 쪽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에 지금 투입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공장에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프레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것들은 로봇이 사람 대신에 작업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공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껍데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머리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자율주행하면서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 로봇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로봇은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지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실제 실내에서 움직이는 데이터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 로봇이 움직일수록 가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향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그리려는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네. 왜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거시 경제 수준이 어려울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네. 많은 회사들 파산될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맥락은 쉽게 말하면 지금 테슬라가 모델 Y라고 하는 본인들의 주력 차를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 인하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예상외로 그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네. 그럼 그 분야에서 어떻게 또 이 시장을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움직임들에서의 일환으로 좀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테슬라 공장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인도에 공장 짓는 것이 결국엔 좀 결렬됐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건지 네. 우리나라로 네. 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 건지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인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인도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결렬됐고요. 지금 뭐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부품 만들 때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렬. 입장차인데 어떤 입장차냐면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현지 소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인도로 뭔가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그 물류에 대한 거, 네. 그리고 결국에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렬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공장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리스트업 중에 우리나라도 약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좀 미팅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하나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좀 논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네.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테슬라 차량, 네. 로봇을 활용한 차량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혜택을 좀 제시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약간 우리나라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가 있는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만큼 네. 국가 위상이 또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나 지방에서 다 한번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65님께서요. 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큼하고 멋진 진행 감사합니다. 5165님께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응원의 댓글 오늘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내일도 제가 진행을 하니까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